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미시세계의 움직임을 보여준 양자역학은 양자장론을 만나 현재의 입자 물리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을 이루는 모든 기본 입자들에 대한 기준인 표준 모형을 완성시켰죠. 그런데 이 낯선 이름의 양자장론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인류 역사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에 대한 논쟁은 1801년 영국 출신의 물리학자 토마스 영의 이중슬릿 실험 등을 통해 빛의 파동성이 실험적으로 입증되기 시작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하였으나 1905년 아인슈타인이 빛의 입자성을 입증하는 광량자설을 발표하며 물리학계는 다시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광량자설은 1899년 막스 플랑크가 내세운 빛은 진동수의 특정 숫자의 정수배만큼의 에너지를 지닌다는 에너지 양자설을 발전시킨 이론으로서 그동안 빛을 파동으로 보았을 땐 설명할 수 없었던 금속 안의 전자가 특정 주파수 이상의 빛에 의해 튕겨져 나오는 현상, 즉 광전 효과를 빛의 입자성으로 완벽히 설명하였죠. 한편 1923년 프랑스의 물리학자 드 브로이는 이러한 빛의 이중성에서 착안해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도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물질파 이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훗날 영국의 물리학자 G.P. 톰슨 등에 의해 전자의 파동성이 실험적으로 입증되기 시작하며 앞으로 탄생하게 될 양자역학의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1926년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에르빈 슈레딩거가 전자를 원자 핵 주변에서 펄럭이는 파동으로 해석하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방정식은 보어의 양자도약과 같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현상들을 파동의 높낮이로서 잘 설명케 하였으며 원자 핵 주변의 전자가 왜 에너지를 잃고 원자 핵으로 떨어지지 않는지를 잘 설명하는 듯 했죠. 하지만 독일 태생의 영국 물리학자 막스 보르는 이를 달리 보았습니다. 슈레딩거처럼 전자를 파동으로서 설명하려 한다면 공간에 퍼지는 파동의 특성상 두 개 이상의 전자들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를 다룰 때는 전자의 전후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게 되며 일렁이는 파동은 언젠가는 에너지가 소실되어 반대의 전하를 지닌 원자 핵에 이끌려 붕괴될 것이기 때문이죠. 보어, 하이젠베르크와 함께 전자의 입자성 및 불확정성을 지지하였던 보르는 그 답을 슈레딩거 방정식 안에서 찾게 됩니다. 슈레딩거가 방정식에서 전자의 움직임으로 나타냈던 파동이 사실은 입자로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들을 인과성을 가지고 명확히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슈레딩거의 파동은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들의 인과성을 지닌 구름의 움직임인 것이며 측정되는 순간 위치가 확정되고 측정되기 전까진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에너지의 손실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그동안 익숙했던 연속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슈레딩거의 방정식과는 달리 불연속적인 움직임과 확률론을 다뤘기 때문에 많은 물리학자들에게 달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친숙하게 느껴지던 슈레딩거 방정식에도 해결되지 않은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파동의 속도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 대하여는 지난 영상에서 다뤘으니 아직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챙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그 외의 나머지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먼저 슈레딩거 방정식은 전자 하나의 움직임을 추적할 때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진 몰라도 다수의 전자를 추적할 때는 비효율적인 방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자동차, 야구공, 지폐 등을 서로 같은 종류들끼리 모아놓으면 비슷한 생김새의 각자를 구분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리얼 넘버, 지역별 원료, 흠집 등을 통하여 서로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많죠. 하지만 태양을 이루는 수소 입자와 우리의 몸을 이루는 수소 입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고 탄생 일시가 달라도 성질과 수명이 완벽히 일치하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광자와 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광자 혹은 전자쌍을 서로 모아놓은 장소를 만들게 된다면 그곳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전자 두 개의 값과 광자 두 개의 값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양자역학의 근본은
이 두 입자들이 관측되기 전까진 그 안에서 서로 어디에 위치하게 되는지를 알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때문에 다수의 입자가 오고 가는 우리 주변의 현상을 설명하고자 할 때 개별 입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방법은 비효율적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더 이해하기 쉬운 예로 들자면 우리가 우리의 통장 잔고를 관리할 때 어제 은행에 입금했던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의 현재 위치를 걱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은 물질의 상호작용에 대한 잘못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전자가 서로 빛을 교환하는 과정엔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확률을 얻기 위해선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만 하죠. 하지만 두 전자는 정확히 일치하기에 분명 같은 방법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할 터인데 이들을 개별 입자로서 추적하는 슈레딩거의 방법은 우리를 이중 계산의 위험에 빠지게 만들어 더 많은 경우의 수를 갖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확률을 갖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도 있습니다. 슈레딩거의 방정식은 애초부터 전자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광자의 흡수 및 재방출 과정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즉, 슈레딩거의 방정식 안에선 입자를 새로 만들고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엔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던 전자와 양전자도 포함됩니다. 골치 아픈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영국의 물리학자 폴 디렉이 찾아내게 됩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 반물질을 예측하였던 그 디렉 말입니다. 우리는 고전 역학의 맥스웰 방정식을 통해 전자는 전자기장을 지니고 있으며 전자의 움직임은 주변 전자기장의 변화를 유도하여 파장을 일으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파동이 우리가 빛이라 부르는 전자기파인 것이죠. 그렇다고 전자가 없는 곳에 전자기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태양에서 출발하여 진공의 우주를 거쳐 지구로 도달하는 빛, 즉 전자기파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만약 이 전자기파의 광양자설과 같은 입자성을 강조하고 싶다면 출렁이는 전자기파를 광자들의 집합으로 보면 됩니다. 디렉의 생각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디렉은 모든 입자들을 각자가 포함된 장의 모든 지점에서 고정되어 진동하는 진동자들의 집합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진동자의 양자화된 진동수뿐만이 아니라 질량과 속력, 방향까지 담아 광자와 전자의 움직임을 이 진동이 옮겨가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칫 가라앉은 무한한 수의 입자들까지 다뤄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엔 막스 플랑크에서 출발하여 아인슈타인을 거쳐 양자역학의 근본이 된 광자와 전자의 양자화에 대하여 먼저 설명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양자화란 입자들이 연속적이지 않은 에너지 상태를 지닌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진동하는 기타줄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0의 값을 지닌 고요한 기타줄에 힘을 가하게 된다면 기타줄은 아무런 힘을 받지 않았을 때보다 일정 거리 떨어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앞뒤로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크게 진동시키려면 더 강한 힘을 주입하면 되겠죠. 즉, 더 큰 에너지가 기타줄에 더 큰 진폭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기타줄을 양자화시키면 기타줄은 최소 단위 진폭의 정수배만큼의 진폭만을 가지게 되며 0에서 최소 단위 사이, 그리고 각 레벨 사이의 진폭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양자화에 대해 1차원 기타줄로 예를 든 것입니다. 양자화에 대해 2차원 면으로 예를 들게 된다면 물결처럼 출렁이는 면의 모습이 될 것이고, 3차원은 공간의 각 지점들이 여분의 방향으로 진동하여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모습으로 관측될 것입니다. 이렇듯 양자장로는 각 공간의 모든 지점을 위치 정보만 지닌 채 여분의 방향으로 진동하는 양자화된 0차원의 점입자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즉, 공간의 각 지점에 있는 점 입자가 최소 단위 진폭으로 들뜨는 것이 우리에게 관측되는 광자 혹은 전자인 것이며, 이들 들뜸의 이동이 우리에겐 입자의 이동으로 관측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앉은 지점인 최소 단위의 진폭에 미치지 못하는 지점은 고요한 장, 즉 우리에겐 진공의 공간으로 관측된다는 것이죠. 디렉은 슈레딩거의 방정식과 달리 개별 입자의 움직임을 쫓는 방법을 과감히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각 양자 레벨 상태의 입자수 또는 변화하는 양자 진동수만을 추적하면 되기 때문에
개별 입자의 움직임을 쫓음으로써 발생되는 이중 계산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같은 종의 입자들이 서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히 일치하는지도 같은 장에서의 들뜸으로 해석하여 설명이 가능한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양자장로는 입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생성과 소멸을 매우 잘 설명케 합니다. 전자에서 흡수 및 재방출되는 광자,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던 입자와 반입자의 생성과 소멸까지 말입니다. 양자장론에 의하면 광자는 전자기장, 전자는 전자장의 들뜸이 됩니다. 이 장들은 서로 다르지만 결코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4차원 시공간에 함께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 장들은 서로의 장에 영향을 주게 되죠. 전자에서 생성되는 광자, 광자에서 생성되는 전자는 이 장들의 상호작용과 장들의 들뜸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무엇인가 특이한 점 한 가지를 발견하지 않으셨나요? 이 양자장론에는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전자들로 가득 찬 딜렉의 바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입자를 0의 상태에서부터 진동하는 진동자로 설명하였기 때문에 전자가 음의 에너지 쪽으로 무한히 떨어질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애초부터 전자가 무한히 떨어질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음의 영역을 전자들로 가득 채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실제로 관측되었다는 반물질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말이죠. 이 문제는 양자장론 안에서 너무도 간단히 해결됩니다. 출렁이는 양자장의 한 형태로서 말이죠. 이렇듯 딜렉은 양자장론 안에서 전자기장과 전자장의 상호작용으로 전자기력을 설명하였으며 이것을 양자전기 역학이라 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설명한 양자장론에도 몇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인류에게 또 다른 천재를 탄생케 하죠. 그는 바로 제2의 아인슈타인이라 불리는 리처드 파인만입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영상 및 정보란의 링크를 통한 후원으로 저에게 영상 제작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통하여도 저에게 후원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보내시고 상상력이 가득한 하루가 되세요.